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2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김욱 옮김 책상 머리 바보 책상에 앉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곧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며 오직 타고난 능력과 인내를 통해 감춰진 사상의 신비를 벗길 수 있는 몇몇 선구자들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상을 제공하게 된다. 외부에서 시작된 자극이 내부의 감정과 만나 긴장을 만들어내고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 대상에 대한 사색이 움트기 시작한다. 이처럼 특수한 경험은 일반인들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험이다. 사색이 의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이 문제를 타파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대답을 얻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의지의 역할이기에 누구나 가능하지만 이 같은 결심을 인도하는 사색은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같은 생각의 파편들이 자연스레 심오한 사색으로 발전하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마음가짐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므로 항상 마음을 비우고 되도록 의지에서 멀어질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색이 잉태되고 그 결과 개인의 고유한 사상이 결실을 맺게 된다. 학문적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더라도 때를 기다려야 하며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졌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사색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흐트러진 생각으로 괴로울 때는 차라리 책을 한 권 집는 편이 낫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서는 사색의 대용품으로 정신의 재료를 공급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저자가 사색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독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대용품, 즉 독서가 실제적인 사색을 방해할 수도 있다. 현실의 세계와 가공의 세계. 인간은 누구나 쉬운 길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동일한 사색도 나의 개인적인 사색보다는 책을 통해 작가의 사색을 좇는 것을 더 좋아한다. 눈앞에 놓인 가시밭길보다 작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평탄한 길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다독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나친 독서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진정 스스로 사색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 소재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독서는 어디까지나 작가에 의해 가공된 인공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발견하는 소재 또한 인공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소재는 활기가 넘치고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색의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립적인 사상가와 서적, 철학자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가와 서적, 철학자의 특징은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독립적인 사상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를 선택한다면 서적, 철학자들은 이와 비슷한 오래된 고물을 찾아 방황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낡은 개념, 즉 낡아 빠진 도구를 결과로 제시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복제품을 다시 복제한 것처럼 달고 다른 진부한 철학일 뿐이다. 이미 수명이 다한 언어에 약간의 유행어를 섞은 서적 철학자들의 문체는 마치 타국의 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약소국처럼 어딘지 모르게 비애가 느껴진다.
사색보다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독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경험도 사색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경험과 사색의 관계는 음식물을 먹는 입과 이를 소화시키는 위장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입을 통해 음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떠올리며 위장보다 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사색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평범한 것.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남긴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저작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단호한 어조와 확고한 신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명석한 표현법은 결코 노력이나 운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천재들은 그 형식이 산문이든 또는 시나 음악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드러낼 수 있다. 이 같은 단호함이 발견되지 않는 작품을 가리켜 우리는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힘. 최고의 정신이 보여주는 특징은 판단을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힘으로 결정한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정신의 소유자가 제시하는 의견은 스스로 사색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처럼 뛰어난 사람들은 독일 제국의 제후처럼 정신의 제국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꿈꾼다. 이에 비해 평범한 인간들은 제후의 신화에 불과한데 이는 그들이 보여주는 문체의 특성만 파악하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의 문체에는 종속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진정한 사색자는 군주와 비슷하다. 그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위에 서려는 모든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판단을 군주가 결정하듯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군주가 타인의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것처럼 사색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 참된 진리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결과도 승인하지 않는다.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력과 통찰력을 활용하는 대신 타인이 담긴 침전물을 동원하고 이를 자기 생각보다 더욱 확신한다. 물론 동원하고 싶어도 최소한의 능력조차 부족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짓눌리는 자들도 많다. 이런 자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세네카의 말처럼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어떤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권위이다. 그들은 수집한 여러 가지 권위를 무기로 선택한 후 서로 싸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런 싸움에 말려든 자가 자신의 근거나 논리를 무기로 삼은 후 자력으로 대항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그들을 일깨우지 못한다. 이 같은 자체적인 논증에 대항하는 그들은 비유컨대 죽지 않는 지그프리트로서 사고불능, 판단불능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자발적인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사라진 자들만이 남겨둔 권위만을 유일한 논거로 여기게 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신의 행복. 현실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행복과 쾌적한 생활이 지속되더라도 항상 중력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존재의 법칙 중 하나로서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러나 사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물체가 아닌 정신이며 중력이라는 필연적인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상의 어떤 행복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신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영혼과 연인. 영혼의 사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가슴에 연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다. 우리는 영혼에 새겨진 사상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결혼이라는 끈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소멸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상도 종이에 써두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 사색의 가치. 대부분의 사상은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그 사상에 도달한 사람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사상만이 독자의 이해를 통해 계속적으로 생존하는 힘을 얻는다. 바꿔 말해 글을 쓴 후에도 독자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사색하는 사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경우는 한 사람의 사상가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색하여 얻어진 사상뿐이다. 일반적으로 사상가는 자신을 위해 사색하는 자와 갑자기 타인을 위해 사색하겠다고 나서는 자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타입에 속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사상가이며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 사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만이 진지하게 혼신을 기울여 사물을 깨닫고자 노력하며 이 같은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노력, 즉 사색을 존재의 즐거움이자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타입의 사상가는 소피스트이다. 그들은 세상이 사상가라고 취급해 주기를 염원하며 세인들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갈망하고 이것을 유일한 행복으로 여긴다. 그들의 진지한 노력은 이처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상가가 이 두 가지 타입 중 어느 편에 속하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의 평소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된다. 리벤 베르크는 첫 번째 타입에 속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며 헤르더는 항상 두 번째 타입을 존중하는 거짓된 소피스트일 뿐이다. 생각하는 동물. 우리의 존재, 이 모호한 고뇌의 격정, 순간적인 꿈과 흡사한 우리의 존재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한번 이 같은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 다른 문제와 목적은 모두 그 그림자에 덮여버릴 정도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같은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만 오늘이라는 날짜와 자신의 생활에 관련 있는 내일이라는 순간에만 마음을 기울이며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는 몇몇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이 세상에 소멸했다고 믿어버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존재한다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를 주목해 보면 인간이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후로는 인간으로서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특징을 발견하더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진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즉, 평균적인 수준의 인간이 보여주는 지적 시야는 동물의 시야, 다시 말해 미래와 과거를 의식하지 않고 모든 전제를 하나의 현재에 국한시키는 동물의 시야를 초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생각하는 그 무한이라는 거리가 사실은 동물적인 시야로 관찰한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화를 할 때도 일반인들의 사색은 짧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눈 대화에는 기나긴 사색의 시를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이 또한
방금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 세계가 만일 진지하게 생각하는 생물들로 넘쳐나고 있다면 모든 종류의 소음이 무제한적으로 방임되는 현실은 결코 올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온갖 종류의 소음에서 시작되었다. 자연의 사색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정의한다면 자연은 소음에 약한 인간에게 결코 귀를 달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귀가 필요했다면 최소한 박쥐처럼 공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밀폐형의 늘어진 덮개를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장치가 달린 귀를 가진 박쥐가 부럽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빈약한 동물로서의 삶이 인간의 실상이며 우리가 가진 힘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에 귀를 열어두는 수밖에 없다. 그 귀를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는 추적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